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조업 데이터 활용한 머신러닝 모형 적합 및 해석 강의할 임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메타코드 거기 우리 썸네일에 1타 강사라고 소개했는데 거짓말은 아니고요. 나름 이 업계에서는 1타 강사로 일하고 있는 임경덕입니다. 주로 데이터 분석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뭐 예전에는 데이터 컨설팅 업체 이런 데에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금융사나 유통업 중심으로 일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직무 교육이죠. 대기업들 대상으로 직무 교육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주로 삼성전자 쪽의 교육이 좀 큽니다. 특히 이제 DS 부분 이런 데 가보면 직원이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6, 7만 명인데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까지 해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SQL 3일짜리, 그 뭐 파이썬 종류가 많습니다. 파이썬 머신러닝, 파이썬 딥러닝, 파이썬 전처리, 파이썬 데이터 분석, 파이썬 뭐 파이큐티 온갖 과정들 만들어 놓고 6, 7만 명이 적어도 세 과목씩 듣게 사장님 시킨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그래도 대표 강사 파일럿도 제가 하고 했었습니다. 그 LG AI 연구소에서 LG 그룹사 직원들 대상으로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5일짜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이야기할 것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가볍게 미니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고 또 궁금한 거 실제 현업의 문제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과정들 이렇게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1타 강사 맞습니다. 사기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저를 알 길이 없겠죠. 그쵸?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취준을 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생들 혹은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접점이 많이 없었는데요. 제가 한 올해부터는 조금 이런 대외 활동들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나면 친한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와중에 특히 몇 년 전이 코로나 이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 공모전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 데이콘 이런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죠. 미국에 보면 캐글이라는 곳이 있고 그 캐글을 본따서 만든 데이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또 나름 제가 또 네임드입니다. 몇 번 수상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뭐 몇 개 대회 수상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게 통계학과 나온 사람들이 많고 통계학과나 산업공학과나 출신들이 제 시기가 제 공육학번이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주로 금융업을 가거나 그다음에 시기가 조금 지났을 때 뭐 제조업 같은 데 가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런 인력 수요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 일자리 적들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저만 이상하게 삼성카드 잠깐 들어갔다가 조금 일하다가 밖에 나와서 교육하고 프로젝트 뛰고 또 공모전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밖에서 나온 지 한 10년 조금 넘었죠. 10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12-13년 됐죠. 그렇게 봤을 때 확실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배울 만큼 배워 봤고 그래서 실무 여기도 실무가 있고 여기 데이터 컨설팅 가 보면 또 이것도 실무거든요. 또 강의하다 보면은 또 실무자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니까 실무를 알고 있으면서 교육도 할 수 있으면서 또 개인의 역량에 대한 검증. 제가 공모전 또 수상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많이 물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막간을 이용해서 또 궁금한 거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 한번 드리고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메타코드 이거 그 기존 것들을 좀 저도 한번 보면 되게 얼굴을 가리고 많이 하시죠. 실무자들이니까. 저는 강사거든요. 어디 회사에 속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얼굴을 까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바로 질문 주시면 제가 2시간 우리 10시까지 2시간 강의에 녹일 수 있는 거는 좀 녹이고 나중에 답 드릴 건 나중에 답 드리고 지금 답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답 드리겠습니다. 듣고는 계신 거죠. 예. 비대면 이게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듣고는 계시죠? 네. 또 반응 한번 해 볼까요? 박수치기라도. 네.
네, 한번 해 주시죠. 네. 특허 데이터 이런 것들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특허를 보려면 결국 논문 같은 것들을 뒤져야 되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또 생성의 AI들이 그런 문서에 대한 파악들이 좀 용이하니까 그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과 엔지니어링 요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참 회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게 요 공모전 쪽에서 보면 데이콘이긴 한데 남의 회사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쪽에서 보면은 어 토스에서 주최한 공모전이 있어서 제가 수상은 못 했지만 그래도 상위 한 10등 정도 안에 들어 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 가서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요런 레거시 금융사들 있죠. 바깥에 있는 카드사,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은행. 옛날부터 데이터 분석 많이 했던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큰 제조업 이런 곳들. 이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 보면 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보면 서비스 그러니까 앱이라든가 웹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러니까 토스가 약간 금융업이긴 하지만 쪼끔 기존 레거시와는 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콘텐츠 업들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쪽을 보면은 옛날부터 있던 비즈니스를 보면은 데이터의 흐름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예 없던 거를 만들기보다는 있던 거를 갈아엎는 쪼끔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데이터 컨설팅 쪽에서 요런 거 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없던 거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원래 돌아가고 있는데 걔가 룰 베이스 여러분 조금 배우셨으니까 if else로 표현하고 있던 것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토스 세미나를 가 보니까 쪼끔 다른 게 그쪽으로 가 보면은 쪼끔 더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고 더 나은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서 뭐 챔피언 모델이 뭐 자주자주 업데이트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레거시 회사들 요런 회사들 오래된 우리 이름을 들어서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들을 보면 생각보다 업데이트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그냥 하나 만들었다 개선을 했다 이런 거지 막 그 성능을 쪼끔 높이기 위해서 큰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고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이거나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석에 쪼끔 더 초점을 두는 게 레거시 쪽. 쪼끔 더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힘을 쓰는 회사들도 있더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 이제 정제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프로젝트 많이 뛰어 봤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보면 데이터가 뭐 지저분해 가지고 뭐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일했던 뭐 카드사나 이런 데나 뭐 요런 제조업 이런 분들이 들고 오는 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 그렇게 지저분한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던질 수는 없지만 막 엄청 지저분해서 도저히 이건 손댈 수가 없다는 데이터는 제 기준으로는 좀 없었어요. 근데 고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보통 무슨 시스템이랑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금융사로 치면 운영계도 있고 뭐 기관계도 있고 무슨 정보계도 있고 온갖 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가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 있는데 이거를 다 연결해 가지고 다 붙여 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면 데이터 정제가 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눈치껏 잘해야 되거든요. 이번 분석에 필요한 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걸 따져 가지고 요것만 쓸래요? 여기서도 이런 테이블들만 쓸래요?"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아니죠. GPT로 프롬프트 치면 분석이 안 되는 게 오늘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냐? 지금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네. 어떤 분석을 할 거야? 주제가 뭐냐?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용했을 때 기대 효과가 뭐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이게 결정이 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GPT 생성의 AI들을 활용해서 코드가 나오죠. 파이썬 코드 이런 것들이 뚝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짠 코드, 제가 짠 코드보다 챗GPT나 제미나이가 짜주는 코드가 더 잘 나오잖아요. 코드를 바탕으로 얘네들을 이제 구현하는 게 쉬워진 거죠. 됐죠? 근데 우리가 쪼끔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가끔 이제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거 분석해 줘." 그러니까 프롬프트 자체가 "이거 분석해 줘."일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방향성이 상실이 된단 말이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사실 왜나 뭘 해야 될지를 알려면 사실 실무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무 경험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날 회사들이. 근데 그거는 실무 경험을 해야 끝없이 도는 거죠. 모르면 물어봐라. 물어보면은 아직도 그거 모르냐. 이 무한 루프처럼 실무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무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런 무한의 도돌이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AI 능력도 물론 뭐 챗GPT를 얼마나 잘 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얼마나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빨리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좋은 데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오히려 빠르게 경험해 보고 빨리 퇴사하고 더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KT도 제가 요거 말고 다른 또 기관이죠. 다른 기관 통해서 제가 이제 커서 AI 활용해서 앱 서비스 개발하고 하는 고런 과정들 하고 있고, 아마 저 에이스라고 하는 과정도 그거에 아마 에이스라는 과정의 끄트머리에 제가 준비하고 있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쪼끔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 뭐 ADSP 저런 인증 과정들이 있죠. 이런 에이스 이런 인정 과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됐다라는 거죠. 요것도 원래는 실무를 한 다음에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자.' 이거 해 보고 요거 해 가지고 내가 1 등급이네, 2 등급이네, 3 등급이네, 내 수준이 어디쯤인지를 보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실무를 가기 위해서 나는 취준입니다, 취준. 네. 취준인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요걸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쪼끔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쓸모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쪼끔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론 이야기도 있고 좀 실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일을 해 보면은 쪼끔 더 잘 와닿거든요. 훨씬 더 쉽게 와닿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들이 좀 치사한 게, 아니 뭘 일을 해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맞는 건데, 회사는 또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긴 하겠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제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할 거니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사이트 강의보다는 주로 대면 강의, 기업들 들어가서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렵어요. 저는 주로 취준 강의보다는 실무자들 교육이니까 이미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쪼끔 어렵다거나 좀 생략해 보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런 제가 보통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연히 아실 거니까 좀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이제 해 보고 우리 본론 제조업 이야기로, 제조업 데이터 분석으로 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프로젝트 하거나 했던 것들은 주로 금융업이나 유통업이 좀 많고요. 제가 실제로 일했던 것도 카드사니까 네 금융 쪽인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로 강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제조업에서도 최근에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금융업에는 경우도 있는데, 여쭤보니까 금융사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유통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 최근에 세미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덜 최근에 한 제조업 이야기를 오늘 해 보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제조업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가 네트워크 필요하죠. 인공지능 필요하단 말이죠. 요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이게 대통령이 되게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2017년 한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이면은 조금 어리신 분들은 뭐 중학생 이럴 때겠죠. 중학생 어쩌면 뭐 초등학생일 때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퍼져 있었단 말이죠.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미 산업을 봤을 때도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연결, 인공지능이 중요하단 말이 했단 말이죠. 보통 순서를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얘가 재료가 되는 거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디론가 이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동돼서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 오늘 오랜만에 안 이사님한테 연락드렸거든요. 자, 요거 나스 때문에. 모드 음소 건방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자, 그래서 다시 해보면 데이터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큰 데이터가 오잖아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 판단하기에는 무리란 말이죠. 우리가 데이터 뭐 CSV 파일 하나를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봐서 정보를 못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해줄 AI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또 DNA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 과제 같은 것들이 최근에 10년 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좀 많이 현실로 다가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빨리 바뀌는 분야가 있고 좀 더딘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동체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 이런 것들 현대차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좀 많이 빨리 바뀌고 있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DJI 같은 중국 드론 업체들 중심으로 아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비슷하지만 자율 운항 선박, HMM 이런 배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일본 회사들이 자율 운항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거든요. 차이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랑 뭐 네트워크 통해서 데이터 모아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개인 맞춤형 정밀로 이런 것들 많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뭐 물류 같은 것들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순서라든가 속도 같은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좀 돈이 많이 중요합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 어디로 돈이 쏠리냐에 따라서 좀 빨리 바뀌는 곳이 있고 좀 늦게 바뀌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곳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 돈이 엄청 듭니다. 우리 모든 그 집집마다 또 그렇죠. 스마트 홈이 있겠죠. 모든 거리마다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고 전력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 못 한단 말이죠. 어떻게 동네에 있는 그 작은 교차로마다 다 스마트 교통 체계를 잡습니까? 누가 돈 되겠습니까? 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들은 스마트 물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5G나 6G 망을 까는 거 이미 해야 되는데 그 통신사들이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단 말이죠. 망이 깔리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요거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가 컨테이너가 화물기사 없이 혼자 목적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떼빙 줄지어서 간다거나 뭐 속도 제어가 한다거나 사고가 터지면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이런 컨셉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돈의 문제일 때가 좀 많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조업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도입을 했을 때 돈이 될 것이냐를 좀 잘 따져봐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됩니다. 예. 주로 어떤 돈이 되냐면 첫 번째로 인건비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봤을 때 인건비가 크죠. 공장 돌리는데 사람들이 다 돌리거든요. 물론 기계로 우리가 뭐 경공업 이런 게 옛날 뭐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우리 반도체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계로 만들어지고 자동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붙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로봇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이 더 자동화가 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인건비에서 생각보다 큰 제약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그렇죠? 일주일에 5일 밖에 일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교대로 돌려야 되거나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을 줘야 되는데 자동화가 되면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면 뭐 다 품종 소량생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그냥 풀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경기가 안 좋으면은 공장을 멈춰도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좀 제어가 가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 잘 먹히는 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거나 이미 좀 뭐랄까요? 뭐 플라스틱 만들고 하는 공장들 보면 다 사람 없거든요. 그냥 다 돌아갑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걸로 갈수록 지금 사람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100% 대체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을 높이는 쪽 이런 걸로 많이 가고 있고 효율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제가 많이 봤던 것들은 그 불량 검사 보통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QC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만들어진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절차를 생각을 해 보면 원재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막 들어가겠죠. 이거 어떻게 공장에 돌아가 가지고 물건이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이미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물건이 좋은 애야, 잘 만들어진 굿이냐 아니면 이거 불량이니까 납품하면 안 되는 안 좋은 거 not 굿이냐 NG냐 요거를 발라내는 이 절차를 QC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쪽에 좀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조업 쪽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현업에서도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보면 거의 QC 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때 QC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모난 데이터, 정형 데이터, 그죠? 엑셀로 열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 주로 이미지입니다. 요거 유관 검사를 많이 합니다. 물건이 만들어지면 배터리 엄청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제일 기본적인 검사가 뭡니까? 찍힘 여부인 거예요. 외관 검사를 해 가지고 배터리 만들어진 셀이라든가 이 패키지를 봤을 때 외관에 찍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알고리즘 CNN 알고리즘 이런 것만 써도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정형이든 정형이든 QC 쪽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불량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문제들에서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더라. 그랬을 때 원래 사람들이 많이 눈으로 봐야 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리즘으로 다 돌려 가지고 대체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뭐 AI라고 부르는데 뭐 생성형 AI 말고요. 그냥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 붙여서 만든 결과물. 뭔가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합니다. 생성 AI 빼고요.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보면은 제품을 만드는 게 있어요. 제품. 아예 그 제품 자체가 서비스 자체가 AI인 거.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엑셀을 밟아야 되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핸들을 몇 도로 틀어야 되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주행 데이터 혹은 여기다가 뭐 라이더 같은 것들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딥러닝에다가 강화학습 이렇게 붙여 가지고 만들면 자율주행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제품, 프로덕트를 아예 만드는 AI 쪽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제조업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품질 검사 체계를 잡는 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이거 하이닉스 블로그에 올라온 이것도 10년 전에 올라온 블로그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웨이퍼 있죠. 반도체 웨이퍼 이런 것들이 하나 뭐 나오게 되면 검사 장비에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불량률이 뭐 1.5%였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이 10년 전에 10한 몇 년 전에 사람이 일일이 컴퓨터로 다 보는 거예요. 다 이미지를 보면서 '아 이거 여기에 불량이 있네. 이거 불량이 있네.' 해 가지고 양품 괜찮은 것 98.5%와 불량인 것 그다음에 불량이 어떤 종류인지를 나누는 거. 요거를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10년 전에 이제 CNN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좀 확산이 되면서 당연히 하이닉스에도 그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결국 끄트머리 시작과 끄트머리에 보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인풋이랑 그다음에 이거 불량인지 아닌지랑 불량의 종류를 판별하는 거 아웃풋을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중간에 있는 절차가 요만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알고리즘 AI가 하나 1번 하고 불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떤 종류인지 A부터 Z까지 중에서 어떤 거인지를 가르는 거. 요거 해 주는 알고리즘 두 번째 거. 두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 하던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된 게 뭘까요? 하이닉스가 이걸 위해서 투자한 게 뭡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준이니까. 그렇죠? 투자한 게 뭐냐면 요거 검사하던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쩌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검사만 하고 넘어갔던 데이터인데 이거를 차곡차곡 쌓겠다. 혹은 기존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했던 답지, 혹은 우리가 레이블, 라벨이라고 하죠. 답지를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알고리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컴퓨터 사야 됐을 수 있죠. 그렇죠? 요거 위한 시간들 들어갔겠죠. 이만큼 들어간 돈이 있을 건데 그럼 회사는 돈을 썼으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어디서 아낄 수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돈이 아껴지는 부분, 돈을 뭐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100명이 있는데 비대면이라서 네.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네. 그쵸? 인건비죠. 여기 사람이 분명히 5명이 있었는데 밑으로 가보면은 사람이 몇 명이 됐습니까? 1명이 됐단 말이죠. 수작업 검사를 하는 비중이 8.5%. 거의 한 11분의 1, 뭐 그냥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체계 바꾸는 거. 요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동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이 했을 때에 비해서 좀 장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이 하다 보면 첫 번째 숙련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검사를 할 때 숙련된 사람은 잘 찾아내고 잘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신입이 왔어요. 신입한테 이것도 인수인계도 하고 얘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비용도 필요하고 이 사람의 컨디션. 우리가 다음 뭐 전날에 뭐 한 잔 했어요. 뭐 아니면 어제 뭐 애 보다가 좀 늦게 잤다. 어제 뭐 좀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거 보다가 잠을 못 잤다.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거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생기죠. 성능의 변동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컨트롤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를 두고 요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비즈니스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겠다, 뭐 머신러닝을 하겠다,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큰 그림을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대부분 다 원래 사람이 하고 있던 일들을 대체를 하겠다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 데이터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는 머리 짜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어떤 유튜브 쇼츠가 잘 뜰지, 어떤 영상이 뜰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창조의 영역인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장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인 거고, 새로운 걸 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원래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 사람으로 넘어와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건 큰 틀, 회사라는 비즈니스의 틀이고, 업무의 수준으로 넘어와 보면 훨씬 더 사실 조금 이제 다양하긴 해요. 업무에서 우리가 AI를 활용하겠다라고 넘어와 보면 사실 원래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 그럴 것 같지만 삼성전자든 LG든 다 똑같습니다. 엑셀. 엑셀 작업 이게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이제 보고서 작업 요게 좀 붙습니다. 보고서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나 이런 데로 가보면 이미 틀들이 있고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정보 전달, 틀에 따라 정보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1년은 뭐 작업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엑셀 가지고 데이터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와보면 요인 분석. 뭔가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생깁니다. 생산 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관리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왜 그런지 요인을 찾는, 요인을 파악해보자, 키 포인트를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럼 이제 엑셀을 다루고 보고서 다루고 하는 것들 요거 요새 쉽죠, 그쵸? 요거 뭐죠? 오빠도 엑셀인가요? 오빠도 엑셀 같은데 가서 엑셀 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챗 GPT랑 생성의 AI들. 그러니까 뭐 저기 삼성전자로 가보면은 가우스가 있고 저기 LG로 가보면은 엑사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부에도 다 있습니다. 얘네들 성능 괜찮습니다. 엑셀이나 보고서 작업 같은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써가지고 파이썬 코드 짜가지고 자동화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틀이 있고요.
또 기업들은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요거 챗GPT 이전부터 뭐 하고 있었냐면 BI라고 하는 것들 도구도 있습니다. 이름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좀 멋있게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 바깥에 보면은 뭐 파워 BI 이런 것들이 있죠. 파워 BI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스파파이어 이런 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태블로 이런 애들도 있죠. 요거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업 이런 것들, 엑셀 작업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결이 하나가 있고요. 요인 분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거부터 제조업 쪽에서는 식스 시그마 요 방법론이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 방법으로 할 때도 있고 간단하게는 피벗 테이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의 제조 데이터에는 잘 맞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런 QC 쪽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빨리 된 편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미 된 것들이 많고요. 제가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들의 방향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직원 한 명 한 명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일일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못 하거든요. 직원들, 요거 업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직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직무 역량 교육을 통해서 머신러닝 같은 거 교육하고 알고리즘 같은 거 알려주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조 쪽에서 보면 뭐 IoT 센서 데이터 가지고 와서 AI 붙이고 이제 뭐 로봇까지 붙으면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는 컨셉으로 하는 거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이 뭐 주식 시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력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면은 글로 가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 사람이 쌉니다. 네. 로봇 하나 뚫었죠. 아틀라스 이런 거 뭐 2억 원이래요. 그거 하느니 그냥 사람 한두 명 더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싸다. 근데 앞으로는 사람이 제일 비쌀 수 있겠죠. 그럼 빠르게 대체될 수도 있을 건데 어떤 업종이 앞으로 살아남고 어떤 직무가 살아남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확실한 거는 몸 쓰는 일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옛날에 보면은 이게 10년 전에 요거 만들었다가 이제 많이 까였죠. 그쵸? 화가 이런 사람들, 사진 작가 이런 사람들 대체 안 될 거다 했는데 요 사람들 지금 다 망했죠. 다 망했고. 오히려 콘크리트 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없어질 것 같지만 안 없어지죠. 그쵸? 이 특징이 뭡니까? 되게 몸 쓰는 사람들. 사람 몸 쓰는 걸 대체하려면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로봇은 조금 한계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서비스들을 보면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민이 있다. 배민이 지금 피크는 지났겠네요. 저녁 때가 되면 사람이 몰리면은 서버가 지가 알아서 2개가 됐다가 5개가 됐다가 10개가 됐다가 100개가 됐다가 사람이 없어지면 다시 줄어든단 말이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면 사람의 육체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좀 많단 말이죠. 몸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대체되기가 좀 어렵죠. 로봇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서 몸 쓰는 거 아니면 AI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 혹은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건데 하나같이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에 좋은 데 가려고 하면 힘들다. 차근차근 가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가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 보면 공장 자동화되면서 러다이트 사람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공장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에다가 파이프 꽂고 그런 거 했던 것처럼 우리도 4차 산업혁명 AI와 로봇 시대를 맞아가지고 서버실에다가 물 붓기 이런 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만큼 HR의 역할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기업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많은 기업들을 봤을 때 제 짧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HR의 구조를 어떻게 사람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확실한 기업들은 없을 거예요. 대신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사람을 뽑기보다는 지금 뽑혀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버티면서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 시기를 간을 보다가 빨리빨리 시대가 바뀌는 거를 흐름을 좀 올라타자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 공채 시장이 많이 죽었죠. 그죠?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량의 큰 3개 요소를 보면은 이제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제 태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생성형 AI가 나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식 부분이 이게 네 건지 내 건지가 불분명하죠. 여러분이 만든 보고서가 여러분이 쓴 자소서가 여러분이 쓴 건지 남의 건지 좀 불분명해졌다라는 거죠. 사실 바깥에 있는 취준생이나 이렇게 뭔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보면 학교를 보고 전공을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학점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사실 지식 수준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았는지를 보는 거죠. 조금 이제 이공계나 이런 데로 넘어가 보면 혹은 우리 컴퓨터나 이런 데이터 분석 쪽에서 가 보면 데이터 분석과 같은 데 스킬들이 있겠죠.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스킬일 수도 있고 특정한 알고리즘을 다루는 스킬들이 있을 건데 요런 이제 스킬이 얼마 정도를 되냐도 또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요 지식을 뭐 마음대로 뽐낼 수는 없으니까 학력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기술을 보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가 뭐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근데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고 코딩 테스트 뭐 다 거의 정답지가 있고 하니까 거의 다 통과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가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이 중요한 건 이 태도. 요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다. 기업들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요. 그게 보통 이 태도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바깥 상황을 봤을 때 가장 큰 키워드는 뭡니까? 변화거든요, 변화. 너무 빠르게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필요한 인재들이 어떤 인재냐면 지금 기준으로 잘하는 사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그 바뀜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물론 뭐 똑똑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태도의 문제도 있거든요. 저도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예. 고런 것들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실 때 너무 답을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조금 바뀌는 것들을 좀 보고 열려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시도를 남이 안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고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평가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렇게 하고 이제 뒤로 가 보면 이론 이야기 조금 하고 예 쉬었다 갈 텐데요. 그 제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크게 보면은 구매, 원자재 사 오는 거, 그다음에 물건 파는 거 이거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 가격 예측입니다. 주가 예측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가격 예측. 제가 또 모 증권사 가 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 등락 예측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실패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런 가격 예측하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분석들이 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쪽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쪽에서 식스 시그마 방법론들을 많이 써 왔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AI 나오고 알고리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식스 시그마는 옛날 거니까 쓰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터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는 경험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한테 데이터 던져주고 "이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열린 질문을 해 보면은 답하기가 어렵죠. 그쵸? 근데 그게 데이터 분석가를 하려면 그게 돼야 돼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죠. 분석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가 있고 요즘에 일반적인 분석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식스 시그마는 실험입니다, 실험. 네. 뭐 할지를 먼저 세팅해 놓고 실험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제된 상태에서 수집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에 통계 검정 같은 것들 뭐 분산 분석, 아노바 같은 거 써 가지고 쉽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거 가지고 이미 세팅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요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해 놨으니까 분석 결과 자체가 가설에 대한 검증, 이거는 확인 사살인 거예요. 역시 그렇지. 그대로 액션 바로 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머신러닝 제조업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식스 시그마보다 머신러닝 쪽이 훨씬 더 힘이 실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데이터의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공장이 돌아가면서 IoT 센서 같은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석이고 뭐고 상관없이 쌓이는 데이터가 엄청 많다. 데이터가 엄청 큰 애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블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막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이런 애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어떤 애가 이 불량과 양품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원래 하던 방법으로는 못합니다. 분산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제조업에서 알고리즘을 왜 쓰냐, 머신러닝을 왜 하냐, 안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 복잡한 변수들의 관계에서 요인을 찾고 관계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안 쓰면 안 되니까 머신러닝을 쓰는 거예요. 머신러닝을 한번 써보자가 아니고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머신러닝은 다 확률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얘는 복불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챗GPT도 보면 가끔 이상한 짓 하고 하죠. 그게 우리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걔가 진짜 뭐 약에 취해 가지고 헛소리를 한다가 아니죠. 확률적으로 아주 점점 확률을 낮춰가고 있죠.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확률로 이상한 조합들이 만들어지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파일럿 테스트 같은 것들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요리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사실 아까 뭐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전처리 요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 냉장고에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을까요? 냉부의 컨셉인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서 보면 셰프들을 보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잖아요. 경험이 많이 중요하고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뭘 만들어야 될지 음식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 조직이 있다라고 해보면 이 조직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보면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역량을 얻어서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것들을 더 개선한단 말이죠. 내가 원래 된장찌개 끓이고 있었는데 내 거는 좀 밍밍했어. 내 거는 너무 짰어. 근데 새로운 조리법이 들어왔네. 요거 써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뭐 레토르트도 있고 비비고 기가 막히죠. 그런 걸 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업마다 그다음에 업무마다 상황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직접 재료도 손질을 해야 될 수 있고 직접 분석, 조리도 하고 뭐 결과 보고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다 주제마다 다수 작업으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처리 쪽이 손이 많이 가는 건 맞습니다. 분석이나 이런 데 쪽의 코드들이 사실 이제 많이 생성 AI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전처리 쪽 뭐 할지 방향 잡는 거랑 그죠? 뭐 할지 설정하는 거, 주제 설정하는 거랑 데이터 처리하는 쪽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요게 이제 서빙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모형을 또 실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쪽에서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파이썬 무난합니다. 무난하고요. 근데 기업으로 가보면 회사로 가보면 엑셀 당연히 좀 해야 되고요. SQL 또 쿼리 날려서 데이터 가져와야 파이썬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뭐 BI 같은 대시보드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이썬에도 보면은 우리 어 대시보드 만드는 스트림릿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스트림릿도 있고 뭐 대시도 있고 플라틀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요런 애들 조합해 가지고 대시보드 만드는 거. 요게 또 현실적으로 괜찮은 프로젝트일 수 있어요. 머신러닝이라고 한 걸 했다 해 보면 보여줄 게 여러분 없지 않나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합해서 예측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끝이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근데 어디 기업을 갔다. 그럼 내가 뭔가 만든 걸 보여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보여줄 거, 분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대시보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것들 한번 만드는 것들을 해봐도 괜찮다. 이것도 생성형 AI들이 참 잘해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느껴보면 뒤로 가볼까요? 네. 뒤를 잠깐 뒤로 먼저 갔다 오면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쭉쭉쭉 어차피 이건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의사결정 나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전 통계학과니까 통계학과 쪽에서 나온 게 1980년대 요게 나왔고 요거 만드신 분이 아들뻘 되는 알고리즘들 한 10년 뒤에 나왔으면 2000년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거가 엑스지부스트가 이게 페이스북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러시아의 어디 요 이제 손잡벌 되는 알고리즘들이 나왔거든요. 네모난 정형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알고리즘들 아직도 라이트 GBM, 엑스지부스트, 캣부스트 안에서 거의 끝납니다. 거의 10년 전쯤에 정체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LLM 쪽은 계속해서 뭔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쪽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팔 만큼 파기도 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팔 만큼 파기도 했고 물론 조금씩 개선되는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옛날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거예요. 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LLM은 없던 거잖아요.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럼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LLM을 따라가려면요. 생성형 AI를 따라가려면 여러분 지금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잠자면 안 돼요.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지만 이런 머신러닝, 특히 네모난 정형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혹은 비전 쪽도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도 거의 멈춰 있거든요. 이쪽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멈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따라가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LLM 쪽에 흡수된다고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될 수 있긴 하지만 LLM에 흡수된다기보다는 자동화가 될 가능성은 좀 있죠. 네. 이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틀들이 있으니까 자동화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그 자동화가 쉽지 않은 것은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큰 이 상황을 봤을 때 누구나 만약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동화가 가능한데요. 이전에 보면 오토 ML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머신러닝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전처리라는 걸 자동화하겠다. 온갖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망했거든요.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시대가 지나가면은 진짜 자동화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결과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재료가 다 다르거든요. 재료가 다르고 결과물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안 됩니다. 잘 어려워요. 이 기업 안에 가서 데이터를 보면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데이터가 조금 달라요. 그랬을 때 이게 자동화시키는 게 좀 쉽지 않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자동화한다고 했을 때 크게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네. 뭐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건 괜찮은데 분석 쪽을 자동화한다고 했을 때 큰 돈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이따가 가 보시면은 예 제가 한 것들도 그렇고 이미 그 쓰던 것들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한자를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얘네들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네. 큰 덩어리들을 쪼개 가지고 파편화시켜서 그 파편에서 정보를 얻겠다라는 건데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는 요 한 칸이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이 여기서 끝. 머신러닝을 쓰건 딥러닝을 쓰건 LLM을 쓰건 분석은 여기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옆에 보면 널리지가 있단 말이지. 이건 뭡니까?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연결시키는 거. 커넥팅 닷스라고 하죠. 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분석의 역량이 아닙니다. 이게 도메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석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점점 자동화되고 더 쉬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정보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지금 실무자들. 지금 기업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한 30대에서 40대 초반. 요 인력들이 핵심 인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생성형 AI 교육합니다. 머신러닝 교육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보다 덜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도메인 지식 같은 것들이 붙으면은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아웃풋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 진짜 어렵긴 하지만 큰 데 가는 것보다는 작은 데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저희 동생도 제 동생도 그래서 작은 회사 이름 아무도 모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학원과 취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막 이게 낫다 저게 낫다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취업을 한 방에 좋은 데를 가는 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름 없더라도 아주 작은 회사라도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가 항상 제가 주변에 말하고 있는 제 동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될 만한 걸 찾는 거. 이게 이제 인사이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결도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될 만한 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데이터 분석가한테 원하는 수준이 딱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젝트 띄워봤잖아요. 온갖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프로젝트는 3개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싫어하죠. 저기서 뭐가 안 된대요. 어떻게든 만들고 어떻게든 뭐가 안 됐을 때 해결을 해가지고 가능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든 수강생이 데이터를 들고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이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인사이트란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한다라는 거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한 사람, 실무를 많이 한 사람 어렵습니다. 그럼 뭐라고 필요하냐?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일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 자랑이지만 저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거고 보통은 협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나랑 조금 다르고 더 잘하는 거 있는 사람, 나랑 좀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결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접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너무 이제 홍보행당한 소리를 안 하려면 약간 실무에 가까운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모전, 데이터 분석 공모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혼자서 하면 힘들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같은 것들 많이 하려면 팀으로 싫은 사람이랑도 해봐야 됩니다. 못하는 사람이랑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네. 잘하는 사람 얻어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인 상황도 한번 느껴볼 필요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런 것들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어렵죠. 네. 머신러닝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왜 선형 회귀 모형이 뭐 선형적이고 뭐 이런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설명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많아서 넘어가고요. 뭐 질문 주셨지만 얘네들은 뭐 최적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정식자를 푸는 게 아닌 거예요. 예. 확률적으로 접근해 가고 뭐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네모난 데이터 있죠. 막 이따가 가보면 뭐 데이콘 요런 데 있습니다. 뭐 공문 캐글 이런 데 가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네모난 데이터,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딥러닝 알고리즘들 힘 못 씁니다. 되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얘네들 엮는 거, 같이 쓰는 거, 보통 스태킹 이런 걸 쓰죠. 여러 개를 써가지고 평균 낸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라이트 GBM, XG 부스트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라이트 GBM 정도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남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한테 따지는 건 좋아요.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공모전 1등 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만나 보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확실히 뭘 하든 고집이 있어야 끝을 만들어내는 거죠. 알고리즘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우리 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 주시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맘대로 액션이 안 됩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잘 몰라서 어느 쪽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서 이것저것 넣긴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거나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해석 가능한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해석의 관점에서 좀 이따가 변수 중요도랑 샤프라고 하는 거 같이 예제 하나 바로 넘어가서 보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볼 문제는 데이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스마트 공장 제품 품질 상태 분류고요. 네, 데이터보 PPT는 끝났으니까 여기다 놔두고요. 그 강의 자료 공유된 거 압축 풀어보시면 여기 제가 친절하게 대회 링크 또 넣어놨습니다. 강사는 전문 강사 이렇게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강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 챙겨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트로 가보는 거죠. 그렇죠? 배경 같은 것들이 있고 주제 같은 것들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아마 이 LG에서 보면은 그 에이머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학생분들은 아마 올해도 이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거 수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가서 이제 배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대회도 있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금 보면은 많아 보이지만 이거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등 해봐야 500이면은 인건비 안 나옵니다. 그래도 만약에 1등 하면 너무 좋겠죠? 네. 데이터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대회에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확대를 해보면 이 대회에서 타겟 변수, 흔히 말하는 레이블은 요거예요. 요거 Y 클래스입니다. 무언가 어떤 제품에 있는데 수치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되는 건데요. 어떤 수치가 이렇게 뭐 10이 나왔다. 그러면 정상 범위가 뭐 9부터 11이에요. 9부터 11까지가 정상 범위면 10은 적합합니다. 이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8이 나왔다. 얘는 미달 나온 거예요. 수치가 좀 작게 나왔으니까 미달이다. 뭐 17이 나왔다. 얘는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왔네요. 초과입니다라고 답지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뭐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수상한 팀들을 보면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X1부터 쭉 여기 보시면 몇 개가 있냐면 X2875 여기 X1부터 X2875개 요 변수들을 써가지고 앞에 있는 Y 머시기를 0, 1, 2의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요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값이 X1이냐 뭐 X 머시기냐 어떤 값이 뭐 클수록 높을수록 혹은 이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얘가 X, Y의 값이 0일 확률이 높아진다. 1일 확률이 높다. 이런 애들은 정상이더라. 이런 애들 미달이 나더라. 그런 규칙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머신러닝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X1 해놓고 지금 보면 이 빈칸입니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쭉 가보면 어떤 애들은 이게 에러가 아니고요. 어떤 애들은 이게 값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애들은 값이 들어와 있는 애도 있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애도 있어요. 흔히 말해 결측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변수가 엄청 많고 결측이 많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우신 분들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죠.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뭐 데이터 뭐 핸들링, 데이터 뭐 프리 프로세싱을 하죠. 그렇죠? EDA도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측치 대체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결측치 대체. 자, 그걸 또 넣는 게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 이때 뭐 씁니까? 차원 축소. 이 숫자들이에요. 숫자들이 있을 때 차원 축소 뭐 씁니까? PCA 같은 것들 쓸 수 있죠. 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면은 바보다. 이게 여러분 글로 배운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절차를 이야기를 할 때 데이터가 있으면 처음 보는 애다. 뭐 해야 됩니까? EDA를 해야 돼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Y 0이네, 1이네, 2이네가 몇 개씩 있고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마치 그 다음 절차가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니까. 프리 프로세싱이니까 머신러닝 같은 거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배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처리 중에 하나가 보면 결측키 대체, 그다음에 변수가 너무 많을 때는 차원 축소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결측지 대체 안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뭘로 대체할 것이냐? 왜 해야 되냐? 안 배웠죠. 그렇죠? 결측지 대체를 하면 첫 번째로
모형의 성능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는 생각보다 성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연산에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PCA 같은 경우에는 차원을 줄였죠. 변수의 개수를 줄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선형 회귀 모형 이런 거랑 좀 연결이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쓸 거는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형들, 뭐 랜덤 포레스트, 라이트 GBM 이런 거라서 안 해도 됩니다. 그쵸? 질문 주신 거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존의 방법을 쓴다, 피벗 테이블을 쓴다라고 해보면요, 여기 y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x1부터 편하게 x2000까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여기서 뭐 y에서의 뭐 1의 비중, 정상인 거의 비중을 본다. x1의 값이 뭐 여기일 때 이만큼 일 때, x2의 값이 요렇게 있을 때 y가 1인 거의 비중을 표로 계산해 봅시다. 이게 피벗 테이블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걸 색칠해 가지고 이런 조합에서 이게 뭐 y 정상인 애들의 비율이 높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런 조합에서 봤을 때 y가 정상인 애들이 비중이 엄청 적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죠. 이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x1과 x2로 요거 한번 피벗 테이블 만들었죠. 네, 몇 개 남았습니까? 2000개 있잖아요. 그러면 2000 콤비네이션 2 해야 되겠죠. 그렇죠? 2000 C2 이거 얼마입니까? 2000 곱하기 1999 나누기 2죠. 1999000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수 2개 조합을 가지고. 변수 우리가 3개 조합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00 콤비네이션 3. 네.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조합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통계 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통계 검정, 일단 얘네들은 통제가 안 된 데이터예요. 딱 봐도 통제가 안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도 안 되고, 변수가 지금 이렇게 후보 변수가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통계 검정을 못하기도 못하고요. 지금 이게 건수가 한 2000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검정을 하더라도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정 자체가 원래 그래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으로 넘어간다. 근데 그 머신러닝 쪽에서도 결측지 처리 같은 것들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PCA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여기 주피터 노트북 열어가지고요, 우리 강의 자료에서 실습 부분 하나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주셨는데, 네, 알고리즘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x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애가 y에 영향을 미치는 애냐, 그렇죠? 네, 요걸 찾기 위한 거예요. 가중치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어떤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선형회귀 이런 애들은 가중치의 느낌으로 가요. 네, 뭐 확률이긴 하지만 뭐 x1에다가 요만큼을 곱하고 x2에다가 요만큼을 곱한다. 이 회귀계수라고 부르는 얘가 이제 가중치긴 한데, 또 어떤 알고리즘은 가중치는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중치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변수가 필요가 없겠죠. 그쵸? 어차피 곱하기 0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알고리즘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기본적으로 변수 선택이라고 하는 컨셉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든 로지스틱 회귀든 의사결정 나무든 뭐 랜덤 포레스트든 변수 선택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무자들이 좀 필요한 부분,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2000개의 변수 중에서 어떤 애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특히 여러분은 도메인 지식 없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공모전 가보면 이게 다 마스킹이죠. X1의 실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실제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압니까? 결측값이 있다고 해서 얘는 결측이 너무 많으니까 빼자? 그 변수가 중요하면 어떡할 건데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그대로 때려 넣어 가지고 변수 중요도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코드는 제가 조금 손보긴 했지만 저도 이제 귀찮아서 참고 프롬프트 있죠. 네, 요거 열어보시면 요렇게 요거 해가지고 또 챗GPT 한번 돌리면 금방 나오죠, 그렇죠? 제미나이도 그렇고 뭐 돌리면 쭉 나오니까.
코드는 뭐 이제 코드 짜기는 쉽죠. 예.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한 방에 쭉쭉쭉 나오니까 쓰시면 되고요. 뭐 어떤 애가 좋은지는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챗GPT가 깔끔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제미나이가 좀 무난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드를 너무 보지는 말죠, 우리. 그쵸? 데이터 불러와 가지고 일단 뭐 데이터 살펴보기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요렇게 있고 관측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긴 하네요. 한 600개 정도 있고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는 라인이라든가 뭐 프로덕트 코드 이런 것들을 좀 인풋으로 같이 쓸 수 있긴 한데 편의상 그냥 X1부터 X2875까지 네, 얘네들만 써 가지고 밑으로 가서 보면 할 건데요. 일반적인 절차가 있죠.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로 나누는 작업들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문제 출제하고 내가 문제 풀어보면 당연히 정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형에 적합하는 거랑 모형의 성능,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먹힐까 봐야 되니까 요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배우셨으면은 너무 좋고요. 안 배웠으면 다음에 배우면 돼요. 프롬프트 내용은 우리 강의 자료 압축 파일 있죠. 여기 공유가 되었을 거예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한 번 더 자료를 여기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거니까 음, 다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게 온데가 있으니까 압축 풀어보시면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우리 PDF 파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 분리하고 모형 적합을 하는데 어떤 모델이 좋냐? 후보 모델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디시전 트리 아주 기본데 할아버지 알고리즘 하나 있고 랜덤 포레스트 무난하거든요. 아버지뻘 되는 애 있고 라이트 GBM이 있고 뭐 XG 부스트 이런 애들이 있을 건데 얘 손자뻘 되는 애인 거죠. 그 세 개 알고리즘 중에서 원래는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해야 됩니다. 얘네들 안에서도 나무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300개가 좋니 뭐 200개가 좋니 1000개가 좋니 해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모형을 학습을 한다. 뭐 그런 절차들이 있죠. 이거 오늘 이게 주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면 요게 나오죠. 요거. 그 성능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F1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로그 로스도 있고 어큐러시도 있죠. 제가 우리가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보면 보고서에는 어큐러시, 정확도 요게 그냥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30-40대 주로 일하고 있는 30-40대가 대학생 때 한창 학교에서 배울 때는 머신러닝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40이죠. 87년생이니까. 저는 통계학과 있었으니까 그래도 코드라도 짜보고 머신러닝을 배워서 바깥으로 갔지만 그 당시에는 코드를 짠다? 그런 거 없어요. 엑셀만 해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배우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있는 팀장님 정도 되면 당연히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머신러닝 뭔지 뭐 배울 수도 없고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딱 와닿는 거 정확도. 이 모델 쓰면은 불량인지 아닌지를 76%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F1 스코어가 0.62 정도 나옵니다라고 하는 순간 F1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부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있지만 보고를 할 때 쓰는 지표와 우리가 내부적으로 모델 평가를 할 때 쓰는 지표들이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F1 매크로가 있는데 사실 F1 매크로는 지금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제 0이네, 1이네, 2이네. 그다음에 예측된 결과를 봤을 때 0이네, 1이네, 2이네가 있어요. 그래서 0을 0으로 얼마나 잘 맞췄냐, 1을 1로, 2를 2로 잘 맞췄냐. 요거 이제 비율이 정확도가 될 거고요. F1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F1은 0에 대한 F1, 1에 대한 F1, 2에 대한 F1이 따로 다 계산이 돼요. 그거 세 개를 평균 낸 게 F1 매크로입니다.
R스퀘어랑 어큐러시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Y가 이거 0이냐 1이냐 2냐 요걸 우리 흔히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고 판별, 분류의 문제거든요. 네. 요런 상황에서 어큐러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를 정확하게 맞췄냐 그 비율을 따지는 거고 그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Y가 R스퀘어는 아이고 이상한 거 나왔죠. 그거는 Y가 숫자일 때, 얘가 숫자일 때. 그때 이제 R스퀘어라든가 그다음에 뭐 MSE 이런 것들을 뭐 RMSE 이런 애들도 따라줍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또 늦게 오신 분 계셔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애가 1등이다. 제일 좋은 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쓸 때를 보면 이 모델을 우리는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거를 그냥 이게 성능이 좋습니다 하고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실무로 가보면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내 업무 환경에서 내 노트북에서 여기서 지금 모델을 만들었지만 이 모델이 내가 만든 모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공장으로 가야 돼요. 공장으로 내가 만든 모델을 요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컨셉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여기도 어차피 공장에서도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그 컴퓨터에다가 파이썬 띄울 수 있고 그 파이썬에서 이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런 모델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오류가 났습니다. 무시해 주세요. 모른 척 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돌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돌려 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모델 해석과 관련된 나오는데 변수 중요도라는 컨셉이 트리 기반 알고리즘들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B가 붙어 있는 부스팅 모델들 이런 애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변수 중요도라는 개념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제일 중요하냐를 찾는 거. 요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 이게 다루다 보면은 머신러닝을 써 가지고 뭐 예측을 하고 이런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체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알고리즘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이걸 실제로 배포죠. 디플로이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실제로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 수준으로 와 보면 키 포인트, 키 변수를 못 잡았던 거를 그냥 잡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아까 본 것처럼 뭐 2,000 몇 개가 있는 2,700개 되는 이런 변수들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 모양 만들어진 모양을 보니까 요런 애, 요런 애, 요런 애들이 좀 기여도가 높더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00개 중에서 꼭 4개를 뽑아라. 키 포인트 4개를 뽑아 봐라 하면 요거 4개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변수, 중요한 변수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머신러닝의 장점이 됐더라라는 거죠. 요게 한 10년 전까지 제가 주로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한 5년 전부터 더 붙었던 애가 이제 샤프라고 하는 애입니다. 뭐 샤플리 밸류라고 이것도 뭐 이론들이 좀 있긴 한데요. 샤프는 조금의 좋은 점은 한 건 한 건의 예측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형을 만들다 보면 데이터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알고리즘 해 가지고 데이터랑 합쳐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사실 건이 아까 보면 600 개가 있었단 말이죠. 600 개가 막 있습니다. 그럼 실제 QC 환경으로 갔다. 이걸 뭐 배포를 해 가지고 실제 공장에다 얘를 붙여 있다. 붙여 놨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QC에 붙어 있다 해 보면 막 물건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제품이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한 줄짜리가 있을 거고 요거를 요 알고리즘에다가 이만큼을 딱 집어넣어 보면 뭐가 나옵니까? 확률이 나와요. 0일 확률이 얼마고 1일 확률이 얼마고 2일 확률이 얼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전 쪽에서 똑같습니다. 개일 확률이 99%고 고양이일 확률이 0. 몇 %고 개구리일 확률이 몇 %인데 개일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얘는 개다. 이건 개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하나가 나왔을 때 이거 양품일 확률이
90%야. 이거 미달 쓸 확률이 한 7% 정도 되고 이거 초과될 확률이 3% 정도 돼. 그니까 얘는 양품이라고 판단을 하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90%, 99%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애매하게 한 60% 정도 나왔다. 양품일 확률이 60%다. 애매하거든요. 그럼 뭘 하냐? 여기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수작업 검사가 더 붙습니다. 사람이 검사를 한 번 더 재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작업을 하는데 2,000개나 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얘가 왜 이렇게 불량일 확률이 높게 나, 양품일 확률이 낮게 나왔는지를 2,000개를 수작업으로 어떻게 다 따지고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샤프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물론 이게 큰 덩어리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건들에 대해서 X718이라고 하는 값이 높을수록 이걸로 가볼까요? X790이라고 하는 값이 높을수록 빨간색이죠? 이게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마 이게 양품일 확률로 잡았을 거예요. 이 확률이 낮아진다. X790이라는 값이 높거나 한 중간쯤 있으면은 이 확률 Y가 양품일 확률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다. 요거를 한 건 한 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확률에 영향을 받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금융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연체 확률 같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통장 잔고가 중요한 변수예요. 통장 잔고가 얼마냐가 엄청 중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통장 잔고가 3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통장 잔고 3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 X 인풋 값이 있을 때요. 이게 사람마다 그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연체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매우 어린 20대 초반의 누군가 대학생이 있다고 해보면 여러분 통장 잔고에 300이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부자. 네. 대학생인데 통장 300만 원 있으면 지금 당장 치킨 시켜 먹어야 되죠. 그렇죠?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지금 제 잔고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같이 이제 뭐 애도 있고 집도 있고 뭐 하는데 통장에 300만 원밖에 지금 없다. 그러면 좀 있으면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연체되겠죠. 인풋이 똑같다, X 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내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알고리즘으로 나온 게 샤프입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0번 관측치가 양품일 확률에 대해서 이거 한번 살펴보면 여기 숫자가 이게 변환을 해야 돼가지고 로직 변환을 해야 돼가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 있는 얘네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관측치가 양품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X831이라고 하는 게 이 값이 186인 게 얘가 확률을 높이는데 요런 요인이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고 반대로 이 변수의 값이 요만큼인 게 확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 요것도 확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좀 미쳤다. 그래서 여기 힘겨루르기 하다가 요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람을 나중에 돌려가지고 사람을 바꿔보면 사람마다 요인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원래 덩어리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변수 중요도의 컨셉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X118이라고 하는 애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 건 한 건을 보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샤프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이런 것처럼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변수가 다른 거죠. 사람을 바꿔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요인들이 확률을 높이는 데 낮추는 데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보통 머신러닝,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머신러닝 그 데이터 분석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측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0번 첫 번째로 들어온 애에 대해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런 것들이 그냥 계산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